오늘 배경옥 작가님과 이다혜 기자님의 토크쇼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응모했다가 당첨이 돼서 왔어요. 네, 그냥 흘러넘쳐도 좋아요의 배경옥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배경옥입니다. 앉을게요. 라디오 진행하시면서도 그렇고 다른 활동하실 때도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그럼 남의 고민을 들을 때, 타인의 고민을 들을 때 나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겠다. 혹은 여러분들이 남의 고민 들을 때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는지 그럼 먼저 여쭤볼게요. 사연을 봤는데 이게 5분 해서 될 얘기가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전 솔직히. 그래서 실은 안 하면 모를까 한다고 하면 좀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제가 프로그램 성격을 좀 약간 바꾼 것 같기도 해요. 실은 그게 상담 프로는 아니었는데 거의 상담 프로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라디오 디톡스의 딥톡스라고 해서 좀 사연 하나를 거의 한 30-40분 동안 거의 그 사연만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였는데 기본적인 게 뭐였냐면 어떤 책을 읽으세요 같은 얘기는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런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은 되게 에너지가 없어요. 너무 고민도 많고 고통스러운 상태고 그래서 책 한 권을 읽을 만한 여력이 없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만약 이를테면 뭐 몸은 기억한다 이런 책 읽으세요라고 한들 그게 700페이지나 되는 책 한 권을 전 못 읽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아예 밑줄을 처방하는 방식으로 처방전을 쓴다라는 느낌으로 쓰자라고 생각을 했고 방송하고 석 달 동안에 제가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이 암의 상담을 내가 정신과 선생님도 아닌데 내가 이거 왜 하겠다고 했지? 너무 주제 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말을 잘못할까봐 정신과 선생님들도 정말 많이 찾아뵙고 내가 하면 안 되는 말, 실수할 수 있는 말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추천해준 어떤 책들 이런 것들도 많이 읽고 제가 느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프로그램을 처음 할 때는 이제 PD님이랑 작가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아마 이 디톡스 코너는 한 6개월 정도 하면 할 게 없을 거다. 사람 고민이라는 게 다 거기에서 거기여서 되게 뭐 현실과 이상의 문제 뭐 이를테면 하고 싶은 건 가수인데 엄마는 공무원 하려고 하는데 혹은 뭐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부터 시작해서 고백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기출 문제처럼 몇 가지 고민의 카테고리가 있고 대개는 그 카테고리를 안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정말 오만하게도. 근데 제가 막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 고통 하나하나가 상처 하나하나가 너무 개별적이고 개인적이어서 카테고리로 안 묶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에너지가 많고 할 때는 역지사지도 되고 저 사람이 저래서 그렇구나 이런 게 돼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풍선이 빵빵해지면 아주 작은 자국만으로도 팡 하고 터지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를 정말 보호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나만의. 저한테는 책 읽기가 일종의 안전지대 같은 거거든요. 전 정말 힘들면 딱 창문 닫고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스탠드 켜고 정말 책 읽어요. 그게 저의 약간 자궁 같은 안전지대
그런 느낌인데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연에 대해서도. 아니 뭐 이런 걸 가지고 혹은 그런 정도 못 참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도 할 때 있잖아요. 아니 그런 정도는 좀 참아야 되지 않아? 그리고 뭐 그렇게 예민해? 막 이런 얘기. 네, 아니면 자기가 겪은 더 심한 얘기를 하면서 되게 그렇죠. 네, 내가 네. 해봤는데 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상담의 기본 애티튜드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일단 그리고 내가 뭔가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당신은 이러해서 이런 거 같아요 라고 일단 미러링 해주는 거예요. 거울처럼 한번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송하면서 아침에 일기 쓰는 걸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밤에 쓰는 거 말고 아침에. 밤에 일기 쓰지 마세요. 너무 자아비판하게 돼요. 아침에 일기 쓰는 거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 글쓰기라는 게 되게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일을 한번 글로 써 내려가면 한번 구원받아요. 왜냐면 글쓰기라는 건 어쨌든 제 거리감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자기 상황을 좀 약간 삼자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게 되거든요. 쓰면서도 한번 삼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쓰는 게 있고 그렇죠. 쓴 다음에 읽는 과정에서 또 독자라는 삼자적인 입장에 자기를 놓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계속 내일이기 때문에 나랑 이 사건을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글 쓰는 건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사연을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듣고 자기가 좀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제가 한번 정리해서 이러이러한 것 같고 지금 글 쓰신 분은 저는 사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훈련받은 전문의가 아니라서 대면에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읽는데 미숙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글을 쓰고 있는 직업을 했기 때문에 텍스트 안에서의 행간을 좀 잘 보는 편이에요. 그 사람이 특정 형용사를 많이 쓴다거나 부사를 많이 쓴다거나 유독 물음표를 여러 개 붙인다거나 혹은 본인만이 쓰는 어떤 패턴이나 그런 심리 기제들이 보이거든요. 특히 조사 같은 거 쓰는 거 보면 감정이 맞아요. 잘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본인은 이해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 있다거나 나는 참 정당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숨겨진 어떤 심리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지금 사연 주신 분은 주로 자기 회피로 방어 기제를 쓰시는 분 같다. 그러니까 본인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즐겨 쓰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사실. 남들이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정도의 스탠스인 것 같고 무슨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거울처럼 한번 비추고 뭐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하면서 했던 것 같고. 그러면 작가님은 그 고민이 있거나 상담할 일이 있을 때 누구하고 상담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이번에 이제 라디오를 그렇게 상담 관련된 거의 3년째 한 것 같아요. 푸른밤 때도 사실 연애 상담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친해진 정신과 선생님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상담을 전문으로 해주시는 그 상담 전문가 분들도 이제 몇 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있는데, 그래도 제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건 남편인 것 같아요. 옆에 있으니까. 최근에 작가님의 고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노화에 대한 것이. 아까 노화 얘기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너무 진짜 이다희 기자랑 저랑 맨날 방송도 기승전 노화로 무슨 얘기를 해도 끝에 가면은 나이 들어서 그래요. 무슨 영화 얘기를 해도 얘기하다 보면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네, 예를 들면 여행하는 패턴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는 요새는 뭐 이러이러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네. 숙소에 돈 쓰는 거 아깝더니 이제는 네. 숙소 힘들면 잠을 잘 자요. 근데 그러면 나이 들어서 그래요. 약간 이런 패턴이 있어서 사실은 작가님과 또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나이 든다는 건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면 이제 지금 하는 이런 나이 들음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로 노화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학교를 나와서 사회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서부터 많이 생각하는 거는
좋은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인가? 예를 들면 학교에 다닐 때는 이제 또래 친구들이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또래끼리의 갈등과 이제 아니면 선생님과의 갈등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회로 나가면서부터는 굉장히 그 층층시야의 다양한 나이대의 어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는 존경할 만한 어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른들도 있잖아요. 나는 나이를 계속 먹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좋은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너무 존경하는 어려운 작가님께 질문 아니에요? 네. 좋은 어른이 그건 알겠어요. 살아보지 않은 나이를 예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겠다. 사람은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 40쯤 되면 뭔가 인생에 대해서 좀 알지 않을까. 그 50 먹은 선배한테 물어보면 그 뭐 노년의 삶이 어떤지 뭐 그런 거 얘기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은 살아보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건 비단 나이에 대한 얘기만은 아닌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 들어요. 다만 뭐냐면 고민의 온도가 10대나 20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우리 청춘이 되게 아름답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고 싶으세요? 청춘 20대로?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늙은 건 좀 서럽지만 지금의 내 인생이 낫다. 그러니까 사실 젊다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힘들죠. 네. 그리고 너무 일단 가지고 있는 수단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인 경우도 많고. 네, 그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렇게 씨를 뿌려도 열매가 잘 맺지 않는 시기예요. 사실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패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는 게 맞는 방향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고 저는 20대를 돌이켜보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늘 너무 막막했고 그러니까 나이가 주는 그 주름살과 노안과 기타 등등의 그 좌고 신경통과 뭐 이런 좀 힘든 점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지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이 일이 일어난다고 나는 죽진 않는다 이런 거 그리고 시간이 대부분 많은 일들을 해결해 준다 뭐 이런 거라던가 그리고 이게 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쌓이는 나만의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사람이 생각보다 불행이 강하구나. 이게 왜 막연하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불행을 상상할 때가 제일 불행의 사이즈는 큰 것 같아요. 막상 그 일이 닥치면 우리 뇌가 기본적으로 진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자기 합리화도 하고 자기 기만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일에 대한 뭐 고백했다 거절당했다고 한들 이거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거야. 왜 이런 자기 합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삶에 대한 기술, 일상의 기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하고 후회하는 거, 하지 않고 하는 후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사실 굉장히 많이 보내시거든요. 고민할까 말까 이런 거. 근데 이제 저는 대부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하지 않고 하는 후회와 하고 나서 하는 후회는 같은 후회처럼 보이는데 후회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하지 않고서 하는 후회는 사실은 회한으로 남아요. 죽는 순간까지도 그때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할 걸 혹은 그때 내가 오디션 한번 봐볼 걸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돼요 자기 삶에서. 그래서 굉장히 오래 남거든요 가슴에. 근데 그냥 저지르고 해보고 했던 후회들은 그때 그래서 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망했던 시점을 기점으로 내가 이런 것들은 개선을 했지 뭐 개선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일종의 합리화죠. 어떻게 보면 합리화라고 한들 그래도 그게 긴 인생을 바라보면 사람한테는 좀 더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행기가 원래 사고 나면 전원 사망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안 뜨면 그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은 일정 정도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사는 거고 어른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른이라는 건 자기가 한 선택을 감당하면서 사는 게 어른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다른 게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한 혹은 내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 있잖아요.
사실 미성숙한 사람들이 대부분은 책임 회피거든요. 일정 정도 나이가 되면 그 사람을 보통 성인이라고 부르지만 이 어른이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뜻인 것 같고, 그런 뜻에서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게 아무리 작은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커리어에 대한 결정 혹은 뭐 배우자라든가 미래에 대한 다양한 결정들에서 이건 내가 결정한 거고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 굉장히 감정적이고요.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선택을 할 때.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약간 어려운 말로 휴리스틱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뇌가 진화가 덜 된 거예요. 뭐 정말 호모사피엔스 시대 때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발달했던 뇌가, 그때는 정말 인간이 평생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200명이 안 됐대요. 지금 하루에도 200명 보려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세팅되어 있던 뇌가 사실은 지금도 고스란히 비슷하게 세팅이 돼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들이 사실 너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사실 사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요. 책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제가 하면, 배경옥 작가님의 이 글을 읽다 보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 소설하고 또 에세이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고, 지금 소설을 읽을 때는 이 사람은 되게 병든 사람인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아픈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촉을 세우고 그런 부분을 너무 아프게 만드는 그런 글이 많은데, 작가님 에세이를 읽을 때는 또 정반대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한 번도 이렇게 크게 고민 안 하고 고생 안 하고 산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약간 이 상반되는 소설을 쓸 때 배경옥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에세이를 쓸 때 배경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한 사람이면서도 굉장히 두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소설을 쓸 때 하고 이 에세이를 쓸 때 하고 다른 부분을 사용하시는 건지, 작업을 할 때 이제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달리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일기 아침에 쓰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일하는 패턴을 다르게 두시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눈 뜨면 작업해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오래된 제 리추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 뜨면 작업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렇게 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되게 같은 직업을 10년 이상 하면서 그럭저럭 먹고 사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만 무슨 딱히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거 눈을 뜨면 작업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물론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하는 가장 큰 생각은 글쓰기가 싫다 정말로.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좀 짧게 써볼 수 있을까? 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앉아있는데, 되게 눈을 뜨면 작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그때 이제 컨디션이 좋으니까, 이제 소설을 쓰는 시기에는 정말 일어나면 소설을 써요. 근데 그게 무슨 소설을 따로 쓰고 뭐 에세이를 따로 쓰고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제일 중요한 원고를 눈을 뜨자마자 쓰고요. 그리고 확실히 그 생체의 어떤 주기나 시간은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주로 밤에 글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네. 그런가 봐요. 저도 요새는 그렇거든요. 나이 먹어서. 기승전 노화라는. 그래서 이제 태양이 좋아요. 달보다 정말.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마다 약간씩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소설이라는 건 아예 없었던 얘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글을 쓴다라는 건 일종의 결핍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사람이 일정 정도 다 망가진 상태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고치려고 해서 고쳐지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이런 분들한테 스트레스 뭐 어떻게 풀어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스트레스니까 안 풀려져. 안 풀려서 스트레스인 거죠. 뭘 풀려고 하세요, 언니.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바꾸려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냥 그런 나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사실 쉽게 바뀌진 않아요. 이렇게 뭐 전문가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방송이나 이런 뭐 많은 분들이 있는 데서는 후천적인 노력과 환경적인 어떤 것들로 인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음악이 나가잖아요. 방송 하다가 이렇게 묻어놓고도 음악이 나가고,
그래서 제가 팔짱을 끼고 비키니 정신과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 정말 바뀌어요? 그럼 아니요, 잘 안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뀐다는 게 뭐 아예 안 바뀐다는 게 아니고 쉽게 잘 안 바뀐다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습관을 들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전 진짜 올빼미형 인간이었고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인생을 2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정말 초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책을 정말 여러 번 읽고 내 인생이 망한 게 이런 이유였구나.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서. 나는 너무 저녁형 인간이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좀 바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습관이 되고 리추얼이 되면 뭐 일정 분량의 글의 이제 퀄리티를 떠나서 그걸 매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재능의 정의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열정에 대한 정의도 바뀌었어요. 저는 열정이 뜨거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절대로. 열정은요, 지겨운 걸 참아내는 인내심 같은 거예요.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게 열정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재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노력한다라는 거 우리는 보통 그냥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도 정말 대단한 재능의 일종인 것 같아요. 노력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제 뭐 열정이라던가 뭐 열정이 인내심이고 막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고, 소설을 쓰는 저와 에세이를 쓰는 저가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다르진 않은 것 같고, 다만 에세이는 조금 더 내 일상에 가까운 것들, 실제로 나한테 일어났던 걸 쓰는 거고, 소설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상상해서 그려내는 것들이라서 그 노동의 강도가 너무 달라요. 저는 세상에서 이제 저는 뭐 기자도 했었기 때문에 인터뷰도 해보고 뭐 리뷰도 써보고 방송 원고도 써보고 이제 이런저런 카피도 써보고 시나리오도 써보고, 저는 게임 시나리오도 써보고, 저는 정말 작가로 등단하기 전까지 직업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것저것 하도 망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되게 이런저런 글들을 많이 썼었는데 정말 압도적으로 힘든 건 소설 쓰기예요. 너무너무 노동집약적으로 몸이 망가져요. 저는 10몇 년 동안 소설 쓰면서 좌골신경통 생겼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 생겼고, 구형 터널 증후군 생겼고, 그러니까 일종의 직업병인 거죠. 근데 그게 다 소설 한 권 끝날 때마다 이렇게 병이 생기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그 2016년도에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그 책은 잘 아시잖아요. 1월에 애인의 애인에게라는 소설이 나왔거든요. 그 책은 아세요? 아세요? 안아주고 싶다. 완전 망했어요. 근데 제가 그 책 쓰고 나서 좌골신경통 생겼잖아요. 그 소설의 절반은 서서 썼어요. 서서. 앉으면 너무 다리가 저려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소설을 쓴다라는 건. 왜 한강 작가님이 그 건초염이 너무 심해서 볼펜으로 자판을 찍어서 소설을 쓰셨대요. 얼마나 손이 아팠으면 그랬겠어요. 그게 정말 저는 너무 이해되거든요. 근데 에세이를 쓰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적어도. 그래서 에세이는 뭔가 좀 즐겁고 좀 가볍고 명랑한 마음으로 쓰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에세이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소설이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물론 같은 다 책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소설도 좀 읽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고생, 그러니까 인생이 역시 인풋과 아웃풋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이 약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정말 내 모든 걸 다해 노력하면 거기에 맞는 결과가 올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사실 믿지 않으면 그 일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쨌든 이번 책은 에세이고요. 아까 잠깐 이제 그런 언급도 있었지만, 작가님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거쳐서 작가가 되셨고, 작가가 되신 다음에도, 그러니까 소설가로 등단을 하신 다음에도 제가 알기로는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셨거든요. 말하는 일과 그 글 쓰는 일이라고 하는 게 그냥 크게 하나씩의 카테고리일 수 있지만, 그 일을 하면서 뭐 얼마를 받느냐, 누굴 위해 쓰느냐, 얼마만큼 쓰느냐, 다 다른 종류의 일들이 있고,
예를 들면 뭐 게임 시나리오하고 단편 소설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글쓰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작가가 되려고 이제 글을 쓰시던 단계에서는 때문에 지금의 백영옥 작가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기가 아마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처음 나 소설 써보고 싶어. 일단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 말고 소설 쓰는 일을 해보고 싶어라고 결심을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 동안 사실은 꽤 외롭게 이제 글을 쓰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그 시기를 난 어떻게 버텼던가를 혹시 떠올리시기도 하는지 그 힘은 뭐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그 세계문학상이라는 걸 받았어요. 2008년도에 상금이 1억이에요. 당시에 제일 큰 문학상이었어요. 기존에 이제 작가와 신인 작가가 도전할 수 있는. 근데 제가 이게 뭐 어느 정도 유명했고 뭐 상금이 많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그 전화를 받고 3시간을 울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문학 담당 기자분이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보통 이제 뭐 백영옥 씨 뭐 수상하셨습니다라고 하면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되게 품위 있게 끊잖아요. 저는 와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너무 방장맞게 순간적으로. 그리고 거의 정말 한 3시간을 넘게 계속 울었는데 기뻐서 온 게 아니었어요. 제 가슴에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감정이 뭐였냐면 안도감. 나는 이제 더 이상 문학 공모에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안도감. 나는 더 이상 실패를 계속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내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조차 모르겠어서 그 한 달, 2달을 초조하게 아무것도 못한 채 막 나 스스로를 원망하고 이게 재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그런 고민은 끝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근데 아마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불안감들 중에 그런 게 제일 클 거예요.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그러니까 기쁨보다 더 앞서는 게 안도감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이라는 건요. 사실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걸 믿을 만큼 우리는 순진하지는 않잖아요. 안 이루어지는 꿈이 더 많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이라는 건요. 내 자아를 펼치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대부분 제가 이런 얘기 해요. 이 직업이 내 정체성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잘 안 맞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그 얘기 정말 해드려요. 자아는 우리 퇴근 후에 찾기로 해요. 그러면서 이제 꿈과 직업이 일치하는 삶은 사실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서로 일치한다고 해도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라디오 북클럽 런칭하고 나서 첫 게스트분이 김재동 씨였어요. 근데 재동 씨는 굉장히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강연도 정말 많이 하고.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개인적으로 뭐였냐면 사람을 만나는데 물론 늘 긴장하고 힘들지만 사실 익숙해지긴 해요. 늘 만나면. 이 북콘서트도 저도 이제 10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익숙해지기는 해요. 근데 안 힘든 건 아니에요. 익숙해진다고 해서 그게 수월하고 늘 괜찮고 하지 않아요. 저는 강연 한번 하고 나면 2kg 빠지거든요. 정확하게. 정말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진다고 해서 안 힘든 것도 아니고 저는 인생에 그냥 디폴트 값인 것 같아요. 힘들고 불행한 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알면 인생이 부정적으로 바뀌느냐가 아니라 포인트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다가온 다행인 인연들 있잖아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순간들 하다못해 막 지금 단풍이 너무 예쁘잖아요. 오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노랗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고마움으로 치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인생 사는 게 좀 덜 외롭고 덜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생활의 어떤 소소한 것들 왜 행복이 크기가 아니라 빈도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행복의 평균값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행복을
어떤 큰 행복을 내가 경험한다 하더라도 내가 드디어 35평 강남 아파트 입성 해가지고 내 정말 일생일대의 꿈을 이룬다 하는데 그 행복이 계속 가지 않아요. 결국은 평균값으로 딱 내려앉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일상이 아주 비슷한, 우리 보통 일상이 되게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일상 안에서 그냥 작은 것들 이렇게 좀 찾아내고 고맙게 생각하는 거인 것 같고요. 근데 소설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뭔가 새롭게 늘 발견하고 질문하는 직업이니까. 네, 아마 제가 작가님이 그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자아를 퇴근 후에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진짜 중요한 건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퇴근 후에 삶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우리는 나중의 삶을 위해서 퇴근 후의 시간을 포기하고 계속 근무 중인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더 많은 경우는 그게 당장의 돈이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경우도 너무 많죠. 근데 이게 어쨌든 그 이후의 시간, 그러니까 나 개인의 시간과 또 공적인 영역에 있는 나의 시간이 균형을 잡는 법을 익히지 못하면 건강도, 또 이런 행복 같은 감정들도 맛보기가 어려운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소설을 쓴다거나 이런 에세이를 쓰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인 저의 그 작가로서의 애티튜드는 뭐냐면 리서치입니다. 리서치. 그러니까 그게 탄탄하지 않으면 글이라는 건 굉장히 빨리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그 상상력이 빈곤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상상력이 근간이 되는 자료라던가 어떤 팩트체크라던가 그 본인의 취재 노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실해서일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취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말하는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은 성공의 거의 70% 이상은 듣는 능력에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듣는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왜 우리가 요즘 같이 이렇게 시각 정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사회에서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잖아요, 뭔가를. 근데 실은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방향성, 이렇게 사회가 바뀌는 어떤 방향성을 잘 생각을 해보면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은 능력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 IBM의 왓슨 같은 게, 그러니까 보통의 인간 의사가 10몇 년을 트레이닝을 해서 1년에 판독할 수 있는 엑스레이 숫자가 1년에 한 4,000장 정도라고 하는데 왓슨이 무려 7, 8년 전에 3일에 40만 장 본다고 하니까 비교가 안 돼요. 어떤 판례를 본다거나 요즘에 AI 변호사도 있고 심지어 로펌에 이제 투입돼서 그 판례를 다 분석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변호사한테 가시겠어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 승률을 확인하고 좋은 판례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AI나 로봇이 해준다고 하면 중요한 건 배심원을 설득하고 판사를 설득하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교감하는 그런 정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결국 찾아갈 거라는 거죠. 의사도 마찬가지죠. 환자의 어떤 고통을 좀 더 공감해 준다거나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좀 더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일종의 걸 라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뽀 형성이 잘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자질이 될 거예요. 저는 이건 정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작가로서의 저의 믿음 같은 건데 결국은 사람을 더 사람답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할 거고 사실 작가는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질문하는 사람이고 질문이라는 건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사실 만들어지지 않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이 저 지점에서 왜 웃을까? 슬픈 일인데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없으면 사실 어떤 질문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얘기 저도 하나만 더 보태서 얘기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건 정말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그 중국의 무협 소설가인 김희용 작가가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김희용 작가 이제 책 가지고 뭐 글 쓸 일이 있어서 이제 어렸을 때 읽고 다시 영웅문 삼부작 이런 거를 네. 다시 막 봤거든요. 소강호 막 이런 거 녹점 이런 걸 봤는데 보다가 너무 그걸 처음 읽던 되게 어렸던 저하고 지금의 저하고의 차이,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어렸을 때 이제 그 무협 소설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막 볼 때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걸 상상했을까? 이런 무공을 상상하고 이렇게 무공을 이룬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가 알고 있는 세계의 몇억 배쯤 되는 것 같은 넓은 공간과 시간을 상상하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쓸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중국이란 나라를 여행을 해보시면 그냥 이 사람들이 쓴 건 리얼리즘 소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무공과 신선 노름 같은 것들이 가능한 어떤 산천을 상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그런 곳이에요. 엄청나게 넓은 나라에 엄청나게 여러 시간대를 거쳐가야 되는 땅이 있고 거기에는 사막을 몇 날 며칠을 가도 겨우겨우 상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뚫려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좋은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경험해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고 맞죠. 예.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 국민의 70%가 요정의 존재를 믿어요. 실제로 정말. 아이슬란드의 비옥 같은 그런 아티스트가 나오는 이유는 정말 요정이 산다고 사람들이 믿어서 심지어는 도로 공사를 막 반대해요. 이유가 요정 출몰지요. 다리 놓으면 안 된다. 동굴 파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이든 요즘엔 어떤 나라든 가보면 별이 안 보이잖아요. 별 보신 적 있으세요?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잃어버린 어둠을 찾아서라는 책, 그것도 이제 제가 클로즈 멘트로 썼었던 책인데 여기 애 보면 9등급 정도의 그 별을 볼 수 있는 하늘에 밝기를 나누는 등급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거의 9등급이에요. 미국에서도 데스밸리 같은 곳이나 이제 1등급, 그 데스밸리 같은 곳에서도 한 3개 정도 포인트만 거의 6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의 상상력이 어떻게 보면 좀 빈곤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밤하늘에 별을 못 봐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별을 본다고 생각할 때도 어둠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 2시간 이상을 봐야지 별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별의 광대함을 알려면 최소 3등급 이하의 어둠 속에서 봐야 되는데 근데 잠깐 보다가 안 보여? 그럼 또 막 핸드폰을 켜서 밝은 빛을 보고 근데 진짜 그 하늘에 말하자면 그 장대한 별을 보는 경험만 해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린 다 별에서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니버스라는 그 말이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별이 어느 정도냐면 하늘이 낮아 보여요. 별이 너무 많으면. 그래서 왜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노래 우리가 부르긴 했지만 사실 별이 반짝이는 경험을 잘 못하니까. 그리고 별을 찾아서 걷다 보면 눈이 내리는데 그 눈이 별이에요, 여러분. 정말 쏟아지는 별을 막 눈처럼 맞으면서 걷게 되니까. 그래서 진짜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런 데 지금 말씀하신 데 갔다 온 사람들은 밤에 이제 그렇게 일부러 별 보러 갔다는 거죠. 데스밸리 같은 데 간 거예요, 서부에. 근데 가서 이제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이제 불을 다 끄고 하늘을 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계속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하늘이 약간 쏟아지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 것들 실제로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세계가 있고 그건 절대 상상으로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경우도 너무 많은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답변을 길게 하면 주옥 같은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해피바이러스로 가득했던 북토크가 마무리됐고요. 그 이후에는 백용옥 작가님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서 길게 늘어선 줄을 목격을 할 수 있었어요. 역시 작가님이 너무
인기가 좋으시다 보니까 다들 정말 밝은 웃음으로 이렇게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제가 다 흐뭇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 정말 오늘 성록했다는 기분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백용욱 작가님의 그냥 흘러넘쳐도 좋아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다양한 책도 소개할 예정이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어떤 책을 얘기할지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